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집권 2년차 국정청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인 지방선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받으십시오.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취임 후 첫 신년사에서 회복을 넘어 지방과 상생, 안전, 문화, 평화로 이어지는 5대 전환을 내세우면서 올해를 국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신년사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작년 한 해는 회복의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면 올해는 성장과 도약의 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대한민국의 대전환에 있어서 5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도권의 1극 체제가 아닌 지방을 더 활성화하는 5극 3특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산업재해나 이런 노동 안전에 대한 강화, 그리고 K컬처를 더욱더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남북 관계나 국제 안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부분,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리가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칠 때이다라는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하신 것이죠. 예.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방향성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보통 국정 관련된 이제 그 신년 인사가 한 오전 10시에 있는데 이번에는 한 새벽 5시에 일 정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왔고 또 예. 대전환, 대도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됐으면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계속적으로 이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0.9% 성장했을 정도로 참혹한 경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예. 성장을 이루는 그런 대전환 대도약이 필요한데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민당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많은 외국인 투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외국인 기업들도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노동법 관계 때문에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들이 2026년도에는 되어서 정말 이 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좀 희망찬 방향으로 이어가길 평가하셨는데요. 그러면 새해 초에 민심을 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61.7%, 부정평가가 33.6%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집권 1년 차에 가장 잘한 일로 외교와 국민 소통 등이 앞에서 뽑혔는데요.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먼저 신 의원님. 예,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차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예. 특히 지난해에 보면은 외교적으로도 한미 관세 협상을 무난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한 그런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높게 평가를 해주시는 걸로 보이고요. 죄송합니다. 물 한잔 그리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중국 정상회담 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으로의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데 또 도움이 되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의 국민 소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업무에 부처 보고에 있어서의 있는 그대로의 그런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한 부분,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야의 지도부를 만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민들한테 나눠드린다. 그런 면에서 국민 주권 정부로서의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신뢰가 여전히 공고한 거 아니냐. 그만큼 2026년에도 이런 행보들이 더 활성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의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있는 것이다. 기대 부응을 위해서 더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 네. 기대 부응을 했고 여기에 국민이 높은 평가를 준 것이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지금 뭐 집권 2년 차긴 하지만 사실 6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긍정평가 61.7%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일단 여론조사에 보면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좀 천차만별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 방식이 크게 보면은 이제 그 ARS 방식으로 무선 전화 방식이 있고 지금처럼 RDD 방식으로 이제 전화 면접원에 의한 여론조사 방식이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ARS 방식이 좀 좌파 진보 진영 즉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좀 높습니다. 이 방식은 전화 면접원에 의한 여론 방식인데 아무래도 지금 초반에 좀 허니문 효과가 좀 일부분 있고 지금 특히 외교, 국민 소통 분야에 높은 평가를 한 것은 일단 외교 문제에서는 뭐니 해도 사실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 너무 좀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처음에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우려를 탈피해서 트럼프와의 어떤 관세 협상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단 불확실성을 해소했던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 소통 면에서는 네. 역시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국민들이 예상했지 못했던 국무회의 생중계라든지 이런 어떤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특히 여론조사 방식에 의해서는 또 평가 어떤 결과도 상당히 좀 다른 부분도 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이제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6.3 지방선거일 텐데 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41.6%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25.6%인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판세를 흔들 핵심 변수라고 하면 일단 어떤 걸 좀 꼽으시겠습니까? 예, 이제 올해 시작해서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는 아마 2차 종합특검, 그래서 내란 예. 척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통일교에 대한 특검이 여야가 아직은 답보 상태에 있긴 한데 그렇죠. 우선은 정부 차원에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정교 유착을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국민적 관심이 있을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1억 수수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공천 시스템의 관리를 얼마나 잘 하며 국민의 의혹을 잘 소명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동혁, 한동훈 이 두 체제에서의 갈등이 더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로 나아가기 위해서 장동혁 당대표가 어떻게 비상계엄을 규정하고 다시 재건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냉혹한 그런 시선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뭐니 해도 예. 지방선거 이제 모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열심히 예비 후보로서 뛰고 있는데요. 일자라는 후보. 결국에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가진 후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의 그런 살림들을 얼마나 잘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후보의 역량을 잘 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경선 과정에서 돋보이게 하는 여야의 그런 과정들이 아마 지방선거에서의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방선거 모두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야의 이제 본격적인 좀 물밑 경쟁도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 5개월여 앞둔 지금의 상황에서 변수는 무엇일까?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일단 직접적인 변수와 간접적인 변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네. 직접적인 변수는 양당 공이 좀 전에 이제 시연이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즉 뛸 플레이어들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느냐가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도덕적으로는 능력 면에서 인정을 받는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좀 진출해야 되고 또 그 과정도 매끄럽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이 당이 제대로 공천을 했구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동을 좀 줘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이라든지 여성이 좀 더 많이 진출해야 되고 좀 중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기득권층이 좀 합리적으로 희생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단 선거에 있어서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외부 간접 변수로서는 지금 이제 내란 관련된 어떤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특검도 있는 이런 어떤 이슈도 영향을 받겠지만 결국 지방선거는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면이 또 가장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떤 부동산 이슈라든지 특히 지금 환율 문제로 인해서 물가가 고공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서민들이나 민생 경제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또 정권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 5개월이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의 변수를 좀 들어봤고요. 지금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여야 모두 이 서울시장 선거를 꼽고 있잖아요. 네네.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좀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김민석 총리, 또 박주민 의원, 정원호 구청장 등 민주당 후보들과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점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신 의원님? 예, 실제로 서울시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역이었었던 것이 맞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워낙에 여러 번 집권을 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그런 신뢰, 지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접점으로 나온다. 이거는 민주당이 승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이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과정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서울 시민들의 선택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지역별로의 여러 가지 성향들이 달라지고 있긴 네. 하거든요. 특이한 점은 강남 3구에서 이 여론조사에서도 나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점인 네. 상황으로 나왔다는 것. 다만 오세훈 시장이 강력하게 유력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곳이 지금 종로 그리고 중구. 용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각 지역마다의 그런 개발 이슈 그리고 민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변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서울시정을 잘 협조하고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정 후보가 누구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지방선거에서 지난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자체장에서 많은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지난 지방의 그런 행정들을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다음 그런 지자체장으로서의 누가 적합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서울 시민들께서는 아마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그런 앞으로의 5개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내에서도 좀 지역별로는 호불호가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승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일단 후보의 좀 다양성 이 부분을 좀 꼽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맞는 말씀이고 뭐 민주당에는 후보가 많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 또 지방선거는 기존의 현역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도 굉장히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이 있었고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기반이 좀 다져졌다는 면에서 현역 프리미엄도 분명히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대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민주당 자체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 역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이제 좌파 진보진이 연합에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경우, 즉 조순, 박은순 시장처럼 들어왔을 경우 이제 이겼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이긴 후보가 없다는 또 말씀도 이제 드리면서 지금 이제 서울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서울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부동산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더 각 지역마다 어떤 재개발 특히 강북권의 어떤 재개발 이슈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예를 들면 뭐 종묘 관련해서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오히려 주택 공급, 아파트 공급을 좀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정책 변수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이 훨씬 더 좀 유리한 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서울시장 가상 대결과 관련해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일단 민주당의 후보들과 전반적으로 좀 우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맞붙을 때는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이제 나왔을 때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거나 팽팽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되느냐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나 아니면은 민주당과의 그런 경쟁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보이고요. 예. 특히나 정원호 지금 성동구청장은 일자라는 행정가
이미지가 상당히 있고 특히나 컨텐츠가 탄탄하다. 성동구에서의 도시 재생을 통해서 정말 그 재개발이 아닌 성동구를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많은 그런 벤처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와서 만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그런 리스크 없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역을 육성해 왔다. 그런 면에서의 국민적인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의 그런 조금은 낮은 상대적으로 인지도 극복하고 앞으로 지방선거가 계속해서 뜨거워질 때 정원호 청장의 그런 역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그동안 정치인들이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당선된 적이 없어서 그런 면에서의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정치인 출신보다 행정가 출신이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도 일부의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앞으로의 그런 박빙의 경쟁 그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던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과 맞붙었을 때는 오차 범위 내 박빙이었던 이 부분하고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는 민주당 후보가 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는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 이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여론조사 뭐 기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좀 천차만별하게 좀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ARS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네. 어떤 후보를 만나도 이기는 경우가 나타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팽팽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이 아직까지는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고 서울시장이 되겠느냐 하는 좀 의구심이 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경선으로 간다든지 또 나경원 의원이 또 만약에 또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는 완전히 또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이 이렇게 어떤 것을 보면 역시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하는 어떤 옛날 어떤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뜰 줄 몰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을 픽업하듯이 일 잘한다고 딱 하니까 갑자기 언론의 관심을 받고 해서 이렇게 압도적인 민주당의 이제 주자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저는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다 봅니다. 예. 그런데 저도 공무원 생활 24년을 한 사람인데 구청장의 행정과 서울시장의 행정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청장은 일반 시군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예를 들면 시군에 갖고 있는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세목, 즉 세원만 하더라도 일반 시군은 11개인데 구청은 4개밖에 없을 정도로 재원도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일단 보여준 어떤 행정력이 곧 서울시정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다. 구청장 행정력과 시장의 행정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지방선거에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이라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적 수준도 좀 높고 특히 정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슈에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통 평가를 받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뭐니 해도 그래도 이제 영남 베이스의 이제 정당인 상황에서 지금 당 지도부는 국가적으로 특히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는 영남 지방과 다른 어떤 지방을 동시에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이제 여론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런 부분 비상겸했던 사과라든지 중도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중도 통합 면에서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굉장히 또 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 선거 연합 내지는 선거 협력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좀 꾸준히 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도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도부가 받아들이는 거와는
별개로 하고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오세훈 시장에게는 서울 시민들로부터 득표 내지는 여론조사로부터는 분명히 좀 플러스 요인이 있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얘기와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 부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장동혁 그 대표 지도부에게 지금 이 계엄에 관해서 사과해라. 과연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작년 마지막 날에도 국민의힘의 이슈는 한동훈 단계 문제로 내부에서의 분란, 갈등 이런 것들이 더 불거져 나왔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정말 당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변화 혁신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명을 바꾼다라는 얘기도 일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줄어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의 지선에서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체제 정비가 되어 있느냐 할 때는 아직까지는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현역으로서 너무 오랫동안의 시정을 했기 때문에 진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서울 시민들은 또 오세훈이냐 그렇게 국민의힘에 인물이 없느냐 이런 비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합 프로젝트가 지지를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대통령실이 엇박자나는 거에 대해서 성과가 오히려 지지부진할까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냉철하게 나중에 표심에서는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무리하게 지금 여러 프로젝트 한강버스 등 추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서울 시민들의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행정력에 대해서 구청과 서울시에는 스케일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러면서 대통령의 시정을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더 지선에서의 역할을 광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더 있다. 그런 면에서의 가능성 있는 후보들이 앞으로는 여야가 더 선발 주자로서 뛸 텐데 결국에는 당 내에서도요 지지자들은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의 그런 정원호 구청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서의 오세훈 시장이 유리한 지점이 분명히 스타트 라인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과 달리 경기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와도 보수 야권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독주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 여론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 경기도는 어떤 선거든 이제 우파 보수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고 특히 경기도 중에서도 경기 북부권, 남부권 과거에는 북부권은 그래도 좀 낫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런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계속 지고 해서 지금 당협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된 그런 어떤 지역도 이제 많아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좀 아쉬웠던 게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모처럼 경기도에서 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혹이었는데 졌던 것이 지금 생각하더라도 참 아쉬운데 또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그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이라든지 그럴 때 정말 했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반면 교사를 좀 삼아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정말 그 당력을 좀 총력적으로 해서 후보 공천을 할 때부터 최대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이제 최대한 어떤 공천을 하면서 당력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사 경기도에 이번에 있어서 어렵더라도 어쨌든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중요하고 이걸 통한 당의 어떤 기반 뿌리를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런 어떤 여론조사도 있으면 다른 또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그래서 전재수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부산에서 3선을 했습니다만 역대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게 딱 한 번 2018년도 오거돈 시장일 때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22대 국회의원 선거 바로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그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비슷하게 나왔지만 결과는 결국은 18개 지역구 중에 한석 빼고는 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바닥 민심은 부산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앞으로 전재수 전 장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통일교 특검을 또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본인에게는 큰 데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과연 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실제로 뭐 경기도는 민주당 강세 그리고 부산은 국민의힘의 강세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에서 정재수 지금 전 장관이 우세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고 여전히 그런 통일교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받는 정치인이다, 역량이 있다라는 긍정평가가 여전히 우세하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최근에 뭐 해양수산부 이전이든 민주당과 정부 여당에서도 부산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신경 쓰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산시장의 선거에 있어서 좋은 후보, 역량 있는 후보를 낸다면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권에서는 민주당 우세인 지역이고 김동연 지사가 현장에서의 그런 행정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의 그런 집권의 가능성이 있는데 다양한 후보들이 지금 박빙으로 또 앞으로 이렇게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지사로서의 최종 후보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는 뭔가 유능하고 뭔가 준비된 후보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승민 후보나 아니면은 뭐 개혁신당의 이중석 후보도 아직까지는 경기도에서의 신뢰를 받기에는 태부족인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민들의 앞으로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6.3 지방선거 격전지에 대한 이야기들 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듣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멘붕,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를 공천 뇌물 사태로 규정하면서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네. 모두가 네. 거의 뭐 멘붕에 빠져 있는,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그 단수 공천장은 1억 원에 대한 그냥 현금 영수증입니다. 경을 칠 일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밀 병기의 역할을 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될 일입니다. 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좀 양당의 목소리를 좀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로 상당히 좀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사건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녹취록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강선우 의원은 1억 수수하지 않았고 실제로 반환했다라고 입장을 다시 한번 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빠르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지금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 의원이 1억을 강선우 의원한테 전달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그런 공천 대가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뭔가 그런 매간매직의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이 되었는지 이런 과정에서의 그 공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소명이 되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개선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그런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말 심각하게 보고 엄중히 다뤄져야 된다라는 면에서의 그런 위기의식을 민주당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엄중히 다뤄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셨는데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은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리고 가장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명태균이 개입한 어떤 공천에 있어서
김건희 수사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매각 매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수사를 강력하게 받아왔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돈으로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공천할 때는 뭐 어느 정도의 잡음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관위원들끼리 돈을 가지고 이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녹취로 공개되는 것은 아마 역사상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의문사항이 왜 이런 것을 녹취를 했으며 그리고 당시에 공관위였던 간사 당시는 이제 위원장이 외부에서 온 교수였기 때문에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 김병기 의원이 컷오프를 해야 된다. 김경 당시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자 때문에 컷오프 이야기가 있었고 본인도 끝까지 컷오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최종적인 결과 공천의 결과는 경선도 아니고 단수 공천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강선우 의원도 강선우 의원이지만 김병기 의원이 간사로서 또 비밀병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특검까지도 반드시 이제 이루어져야지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 있던 국민에 대한 어떤 불신도 그렇고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털고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만 짚어보면 어쨌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태로 이번 달이죠. 예, 이번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이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일단 뭐 이 임기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뭐 이 부분도 좀 변수로 꼽히는 것 같고요. 이 원내대표 선거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사실 진성준 의원이 4개월만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어제 정견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제로 4개월은 금방 갑니다. 그리고 신임 원내대표단을 지명하고 세팅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1년 동안의 원내대표 기간까지 같이 합쳐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임의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빠르게 이 선거 과정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진성준 의원뿐만 아니라 예. 한병도 의원 그리고 백혜련 의원, 박정 의원 등 많은 원내대표 그런 후보들이 앞으로의 이 4개월짜리의 선거에서 임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사실 1억 수수에 의한 불신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4개월이 될 것인지 이런 매우 중요한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 보궐선거의 짧은 정경 과정에서 그런 리더십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목소리와 좋은 메시지가 꼭 나와야 된다. 그런 분이 중도자적인 역할로서의 원내대표의 역할을 잘해서 당청 관계에 있어서의 2026년을 잘 이끄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과거 보좌진 인턴에게 그 한 폭언 정황이 담긴 녹취가 좀 공개가 됐잖아요. 논란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일단 후보자 측에서는 사과의 입장을 냈는데 야권에서는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라고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좌우 양 진영에서 지금 협공을 받고 있는 형국이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강성지청 개딸 그룹에서도 이혼의 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 예를 들면 비상계엄 특히 그 내란 관련해서 어떤 반탄 행보를 보인 것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좀 여전히 곱지 않은 그런 어떤 시선이 있고 또 반면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배신자라는 그런 어떤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해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3선을 이제 서초구에서 하면서 굉장히 좀 그 보좌관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어떤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녹취가 뜬 건데 8년 전에 이를 이 인턴으로 당시에 근무했던 분이 이제 녹취를 한 건데 네. 얼마나 그때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인격적 모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8년 동안 그걸 이제 보관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한두 건이 아닐 거다. 그렇게 되면 청문회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갑질 이슈가 나온 지가 오래됐지만 특히 갑질로 인해서 강선우 후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낭만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예운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 갑질 이슈에서 어떻게 될까 한번 청문회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유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예, 뭐 이해운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명운을 이번 장관에 다 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꼭 정말 여러 번 사과를 통해서라도 그 굴곡을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삼선의 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의 당대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굴곡진 그런 정치의 역경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장관의 본인의 적절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평가를 받고 좋은 예산과 그런 보수의 경제적 그런 담론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잘 그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장관 청문회의 잣대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